좀 쉬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해방 공간 안에서 소설과 희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희곡과 소설은 그 많은 작품들이 창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장르적 특성이라는 게 있죠. 시라는 것은 어떠한 그 당대의 시대성 어떤 정치적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변혁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발빠르게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 측면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비해 소설이나 희곡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어떤 면으로 본다면 묵혀둬야 되는 거죠. 장과 같은 거죠. 좀 묵혀뒀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숙성이 돼가지고 내면적으로 이제 좀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라고 할 때 이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방이 되었다 그랬을 때 그 해방 공간 안에서의 이야기라는 것도 역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설가들이. 그래서 이 소설가들의 내용을 보면 현실과 이념의 갈등이죠. 식민지 시대의 어떤 정신적 위축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작가들이 어떤 창작적 의욕과 함께 양적 확대 현상을 드러냈던 게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염상석 같은 경우만 해도 36년도에 이제 만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이후에 이제 소설 창작을 안 해버리죠. 어, 그러면 근 한 10여 년 가까이를 소설 창작을 안 하고 있다가 해방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동안 묵혀왔던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쏟아내고 싶어 하는 감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문제점은 뭐냐? 너무 감정에 치우쳐 버린다는 거죠. 소설이라는 것은 대상과 사건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작중 화자와의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작가가 어떻게 그려내느냐가 작품의 완성도를 결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가가 너무나 자신의 어떤 감정에 치우친 표현들을 하다 보면 그냥 사건 나열에 그쳐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염상석 같은 경우도 해방기 소설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로 뭐가 나오냐면 바로 그 감정선을 갖다가 그대로 드러내 버렸다라는 겁니다. 소설 안에다가.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이 너무나 쉽게 노출돼 버렸고 그거에 대한 고민 물론 있었겠죠 작가로서. 그렇지만 그것이 작품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하나의 에,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가들이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설가들이 왜 좌우 이데올로기 이제 대립이 아까 격화됐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무엇을 써야 될지를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써야 되나. 그 다음에 해방이라는 그 현실의 혼란이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면서 소설적 세계로 형상화 시킬 수 있는 정신적 여유를 갖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시대가 혼란스러워 버리니까 더군다나 이데올로기 싸움 아닙니까? 이데올로기를 싸움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앞서가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소설적 세계로의 형상화를 하기 위한 작가와 세계와의 거리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소설가들을 고민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더불어서 창작적 실천과 그 이념의 구체화를 깨할 수 있는 방법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못했다는 현실도 있죠. 왜 이데올로기 자체가 계속 투쟁의 어떤 수단으로서 활용돼 가지고 이야기만 있는 거죠. 이야기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자기가 작가가 내면화해 가지고 자신만의 작품으로 형상화하는 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잘 안 됐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작가가 어떠한 작품과
자신과의 거리 유지가 실패하다 보니까 결국은 관념의 테두리를 배회하거나 자기 감정의 어떤 과잉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작품들을 창작하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어떠한 작품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실제적 결과로 드러나 버리다 보니까 해방공간 안에서의 소설의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별로 없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설이라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소설은 이런 거죠. 1980년에 5.18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980년에 5.18이 일어나고 나서 그 5.18이 일어났던 그때부터 5.18에 관련된 소설을 쓸 수 있었을까요? 못 씁니다. 최소한 5.18에 관련된 소설이 그 이후에 10년 정도 흘러야지 조금씩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역사적 사건이라는 게 있을 때 그 역사적 사건을 작가가 좀 더 떨어진 객관적 위치에서 바라보면서 그 시간의 흐름이 흐른 후에 작가적 세계관으로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을 풀어내는 그 과정을, 그러니까 숙성이 됐을 때 작가는 쏟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소설 장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방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뭡니까? 좌익과 우익 간의 이데올로기의 다툼이 격화되던 시기였고, 더불어서 현실 안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승만이 자신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어떤 짓거리들을 해버립니까? 제일 먼저 국내파의 거두였던 몽양 여운형 선생을 암살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두희를 시켜가지고 김구 선생도 암살을 시켜버리죠. 물론 이제 안두희의 배후 세력이 이승만이었다라는 게 결정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전후 사정을 놓고 봐도 그건 이승만이 한 짓거리라는 게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양대 거두를 제거해 버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혼란이 일어났습니까? 응? 그러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소설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 버리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안 돼 버리다 보니까 자신의 감정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상섭이 거의 10년 가까이를 갖다가 창작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쏟아내는 것이 383 같은 소설들을 보면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감정의 과잉을 분출시키는 데 급급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시기에 그나마 쓰여졌던 소설 중에 괜찮은 작품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합과 재회라는 그 두 작품이 있긴 한데요. 그 작품들 안에서도 역시 이제 어떠한 그 염상섭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형식적 요소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그리고 그가 이제 결국은 그 당시에 이제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양쪽 세력을 다 아우르려고 했었습니다. 염상섭은. 그러다 보니까 중간파로 분류되기도 하고 있거든요.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가장 활발한 창작 활동을 보였던 게 염상섭이었는데, 그마저도 감정의 과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작품들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작가들이 뭐 말을 뭐 하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게 이제 소설가들의 이 당시 해방공간 안에서 소설가들의 고민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 당시의 문단 상황이라는 게 염상섭 외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구인의 중심의 작가들이 작품을 그나마 조금 했다.
뭐 이런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 당시 문단. 특히 이제 아니 문단 안에서 아까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시인들은 시집을 막 45년부터 발간해내지 않습니까? 해방 시집을 45년, 46년 이렇게 계속 발간해내거든요. 그거는 이제 시라는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소설가들은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품 창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떠한 문단 안에서 소설가 문단 안에서의 상황이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설적 경향의 이제 두 흐름이 좌익과 민족 계열이 있었는데요. 먼저 좌익 계열 같은 경우 문학을 사회적 행위의 제어 수단으로 보면서 그 수단을 사회적 이념의 지표에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향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들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갖다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문학을 활용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에 드러나 있는 어떤 현실 문제들을 계급적 의식에 대응시켜 놨다는 겁니다. 계급적 의식에 대응시켜 놨다. 그래서 김남천 등이 강조한 리얼리즘적 방법론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죠. 삶의 현실 문제를 계급적 의식과 대응시켜가지고 돌파해내려고 하는 사회적 이념의 지표로서 돌파해내려고 하는 그런 작품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민족계열, 그러니까 우익계열이겠죠. 우익계열 쪽은 문학과 인생에 대한 폭넓은 조망을 통해서 인간 삶의 모습과 그 존재의 의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갔다. 이건 앞서 이제 제가 시를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학 그 자체에 대한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인지 생명이란 무엇인지 존재란 무엇인지 삶이란 무엇인지 이런 쪽으로 가버렸다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 좌우 분열과 갈등을 보면서 이데올로기를 떠나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작품을 창작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민족 계열, 그러니까 우익 계열이 가지고 있던 특징이다. 소설적 경향에 있어서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시단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 특징은. 다음으로 해방 직후 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작품의 내면 깊이보다는 소재의 폭이 중시돼 소재가 중시가 됐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해방 공간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떤 면으로 보면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소설가들 역시도 일제 말에 오게 되면 일제가 굉장히 많은 그 탄압을 하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작품 창작을 일본어밖에 또 못 쓰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작가들 입장에서도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잠시 붓을 꺾었던 작가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공간 안에서 이제 무언가를 얘기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내적으로 내가 성숙돼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의 해방이라는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그렇다면 결국은 뭡니까? 소재적 측면을 갖고 온다는 거죠. 소재적 측면. 그러니까 염상섭이 자꾸 염상섭을 얘기하게 되는데 염상섭이 38선이라는 그 소재를 가지고 왔었던 것은 그 당시에 38선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염상섭이 소설 안에 염상섭의 소설 시대를 읽어내는 굉장히 빠른 눈을 가지고 있는 게 염상섭이거든요. 그러니까 1935년도 작품에 보면 교통사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당시 차가 몇 대나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련석선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 주인공이 진수인데 그 진수라는 주인공이 교통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그거는 그 당시에 이제 실제로 1935년도에 교통사고가 간간히 신문 가심란에 실리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교통사고라는 것 자체가 그 신문 가심란에 실릴 정도로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재미난 현상이고 새로운 문명이 가져온 어떤 문명의 이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소설 안에다 녹여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염상섭이라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시대에 명민하게 이 대응하는 그러한 작가 정신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38선이라는 그 소재를 끌어오는 것도 역시 그 당시 38선이 가지고 있는 미 군정과 소련 군정의 문제점들, 그리고 그 이 이합과 제회라는 그 소설 안에서 봐도 염상섭이 바라보는 미 군정과 소련 군정은 똑같다는 겁니다. 얘들은 이민족이고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걔들은 구호만 있다는 거예요. 구호만 있어가지고 이데올로기라는 그 구호만 있어가지고 그 구호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제대로 나아갈 바를 갖다 제시하지 못하게 만들고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민족 지배자로서. 그러니까 일제가 사라지고 나니까 또 다른 이민족 지배자인 미국 군정과 소련 군정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돼버렸다. 이런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떠한 깊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소재의 폭이 중시되는 그러한 결과로 드러났다. 두 번째, 작품 속에 다루어진 경험적 현실이 다양하면서 그 주제의식도 또렷했다라는 거죠.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해방이 됐다라는 그 시대적 특성을 갖다가 드러내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시대상과 맞물려 있다 보니까. 더불어서 소설이 목표로 하는 삶의 세계를 깊이 있게 포괄한 경우가 많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좋은 소설 작품이라는 것은 오래 묵혀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게 소설화 되었을 때 좋은 작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재적 면에서는 풍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주제라는 것도 뚜렷하죠. 해방공간 안에서. 민족문화 건설이라는 목표가 뚜렷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쪽으로 나아가면 됐어요. 다만 그 소설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르적 특성 안에서 보았을 때 그 소설이 목표로 하는 깊이, 인간 세계의 깊이 있는 성찰, 그리고 작가가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주인공 그 안에 인물들에게 개입하는 그런 객관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되지 못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 체험을 객관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서 사실적인 내용들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실적인 내용이라는 게 아까 뭐겠습니까? 제가 이제 뭐 자꾸 염상섭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38선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 어떤 시대가 만들어낸 민족의 비극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실성 추구에 주력하는 현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현실 인식의 철저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그런데 천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이합과 제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염상섭이 그나마 해방 공간에 쓰여졌던 작품 중에 괜찮은 작품이라고 평가받는 이합과 제회 안에서도 이 미 군정을 바라보는 시각, 그게 철저하죠. 그들은 이민족 지배자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앞날을 책임질 세력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식이 아주 철저하게 거기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해버려요. 대놓고 염상섭이. 그런 부분들이 해방 직후 소설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특징들. 계속 뭐 반복적인 이야기가 돼버리고 있네요. 다음으로 이제 그 작가와 작품들을 좀 봅시다. 식민지 체험을 소설에 끌어들여서 비판한 작품은 식민지 시대 역사와 현실 체험을 서술한 박종화의 청춘승리라든지 박노갑의 40년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 식민지 체험에 대한 지식인의 자기 비판이 담긴 것은 김동인의 반역자, 최면식의 민족의 죄인, 그 다음에 이태준의 해방 전후 이런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해방공간 현실에 대한 소설적 형상화 작품으로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시작과 그 지향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계용묵의 별을 댄다. 그 다음에 김동리의 혈거부족, 최인욱의 개나리, 허준의 잔등, 정비석의 귀향 뭐 이런 정도의 작품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현실을 비판한 세태풍자 작품 최만식의 맹순사, 미스터방, 그 다음에 이무영의 광장소전 이런 정도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작품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완성도 있는 작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참 뭐하죠. 그나마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만식이 좀 그나마 최만식, 이태준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좀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염상섭의 작품이 여기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염상섭도 굉장히 많은 작품을 이 시기에 상대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1920년대 작가 중에는 염상섭이 가장 활발한 창작 활동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염상섭은 그 1920년대 작가이기 때문에 이미 그 시기가 되면 뭡니까? 문단 원로죠. 문단 원로죠. 문단 원로로서 이제 작품 창작을 그만할 수도 있었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많이 내놓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전쟁 상황 하에서 종군 기자를 하면서도 그 작품들을 창작해 가지고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작가와 작품을 좀 살펴봤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좌익진영은 그 방법적인 것을 진보적 리얼리즘을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이 시기에. 그래서 해방이라는 것이 결국 새로운 창작 방법의 확립 이게 이제 모든 작가들의 중대한 관심사였죠. 해방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창작 방법으로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됐을 때 좌익에서 내놓을 수 있었던 게 바로 진보적 리얼리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좌익 문인들은 이러한 진보적 리얼리즘을 통해 가지고 소설적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 바로 계급투쟁이라는 거죠. 계급투쟁을 통해 가지고 특히 이제 노동자 계급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급적 투쟁을 의미하는 투쟁과 실천 이걸 굉장히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보적 리얼리즘 안에서 리얼리즘이라면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대상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라기보다는 이념, 이데올로기죠. 이데올로기의 통일을 문제 삼는 내 중점을 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품 안에 드러나 있는 인물들의 성격이라는 것이 개성적인 것보다는 어떤 이데올로기의 투철함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들의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그랬을 때 전부 어떤 계급투쟁 안에서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당시 좌익 진영, 진보적 리얼리즘을 내세웠던 좌익 진영
작가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하련의 도정이라든지 안혜람의 폭풍의 역사, 이근영의 탕류 속을 가는 박교수, 그다음에 이태준의 농토 이런 작품들이 좌익진영, 그러니까 진보적 리얼리즘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좌익 진영의 창작 방법론이었다면 우익 진영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앞서 시에서 얘기했듯이 순수문학이었습니다. 순수문학. 그래서 대표적으로 김동리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문학의 본질적, 구경적 삶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학의 본질적 정신을 휴머니즘에서 찾고 개성의 자유와 인간성의 존엄을 내세우죠. 인간성이죠. 인간성의 존엄을 내세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애 구경적 형식으로서의 문학.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이라는 게 뭐냐를 갖다가 그렇게 생애 구경적 형식으로 김동리가 그걸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민족진영의 아주 대표적 작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달이라든지 역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김동리 선생이 얘기하고 있는 구경적 삶이라는 것, 생애 구경적 형식이라는 결국 뭐냐면 인간의 운명은 이라는 게 뭐냐는 겁니다. 운명. 그러니까 역마라는 작품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운명, 인간의 운명이라는 게 과연 인간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인간의 운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게 뭐냐? 내 생이라는 게 뭐냐? 이런 부분들에 천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김동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그 김동리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거, 뭐 등신불, 불교는 등신불, 뭐 사반의 십자가라든지 기독교적인 거, 그 다음에 무녀도 무속신앙 아닙니까? 이렇듯이 다양한 그 종교적인 것들을 문학적 소재로 활용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내용이라는 것도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애 구경적 형식, 그러니까 생애 구경적 형식이 뭐냐? 그래서 그냥 단순화시키면은 인간 운명이 뭐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인간 운명이라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갖다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민족 진영은 그냥 문학 그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쪽 시인 쪽에서는 생명파라든지 청록파와 같은 그러한 시인들이 득세를 하게 되는 거고 소설 쪽에서는 김동리와 같은 어떤 운명이 뭐고 생이 뭔지를 갖다가 고민하는 그러한 일군의 작가군들이 힘을 쓰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민족 진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간파가 있습니다. 중간파. 그 어느 쪽으로도 소속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파들의 주장이라는 것은 좌우익 통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현실주의파라고 바꿔 부르면서 현실의 상황을 통과할 수 있는 역사관, 의지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문학의 어떤 자기 정립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중간파다 보니까 양쪽에서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주의자라는 비판을 결국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파 작가로는 염상섭, 계용묵, 이무영, 정비석, 황순원, 박영준 이런 작가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중간파들의 지향점이라는 것은 정치 추종의 어떤 문학에서 벗어나 문학적 건강성을 회복하자는 것으로서 혼란된 시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문학이 새로운 윤리의식의 창조에 앞장서야 한다. 그래서 신윤리의 개척과 신인간의 창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면 뭐 민족진영과 거의 다른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뭐냐면 민족 진영이 순수문학을 내세우면서도 좌익과의 어떤 이데올로기의 투쟁적 모습들을 보여준 것에 비해 중간판은 그게 없었다는 게 이제 그 민족 진영과의 좀 차이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파의 작품으로 염상섭의 첫걸음, 이합, 아까는 이합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작품 이합이 그러니까 이합과 재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연작 소설입니다. 이합과 재회가 연작 소설이죠. 그다음에 황순원의 술이야기, 담배 한 대 피울 동안, 그다음에 박영준의 배신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유파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익 계열, 그다음에 민족 계열, 그다음에 중간파 계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중간파는 뭐 민족 계열 쪽이라고 봐도 되죠. 뭐 결국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나중에 이제 그 민족주의 계열로 이제 흡수돼 버리기 때문에요. 이건 뭐 따로 유파로 이야기하기는 참 뭐하지만 아무튼 그냥 뭐 중간파가 있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설은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시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시곡문화. 당시 이제 연극계의 상황이라는 게 일제가 이제 조선 연극문화협회 산하를 만들죠. 그래서 그 밑에서 극작가들이 국어 말살운동이라든지 일본 군국주의 찬양운동, 그 다음에 징병출정 독려운동, 만주개혁 이민 권장운동, 내선일체론 개몽운동, 그 다음에 국방헌금 독려운동, 그다음에 영미 경멸운동 등에 적극 참여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 이제 그 일제 치하에서 연극계가 별로 어떤 면으로 본다면 주목을 받을 수 없었던 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조선 연극문화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이 창작해낸 극이라는 게 신파극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신파가 줄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전부 뭡니까? 친일 행각을 다 보여줘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좌익이든 우익이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해방 후에 두 그룹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좌익은 조선문화건설본부 문건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송영, 안영일, 김태진, 이서양, 함세덕, 박영호 등이 있었고 프로레타리아 연극동맹, 그러니까 동맹이라고 또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쪽이 이제 나홍, 강호, 신고, 송, 김승구, 김욱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극단 청포도라든지 자유극장, 낭랑극회, 조선예술극장, 혁명극장, 서울예술극장, 인민극장, 동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해방 후에도 좌익이 훨씬 더 강하죠. 여기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문건이라든지 동맹 이런 쪽 사람들이 당시에 어떠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송영, 함세덕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핵심적인 일들을 했었죠. 거기에 비해서 우익에는 유치진 정도가 있었죠. 유치진 정도. 그나마 좀. 그래서 극예술협회를 통해 가지고 유치진, 이해랑, 김동원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 민족예술무대, 그 다음에 전선 이런 것 정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연극계에서 중심은 해방 후에도 좌익 쪽에 있었다라고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해방이 된 후에 연극계가 이제 변하죠. 그것은 결국 신파극 때문에 천대받았거든요. 연극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해방과 더불어서 빨리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울분파 같은 경우는 일본 제국주의의 압정을 의식적으로 폭로하면서 민족적 울분을 발산하려는데 적극적이었던 그런 유형이 있었고요. 편승파라는 것은 친일적 작가 경력에 대한 죄의식을 참여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하려고 했던 그런 유형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웅주의파는 무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저쪽 시나 소설 쪽에서 전혀 인정을 안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뛰어넘어가지고 새로운 어떤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 극작화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 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유형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요. 뭐 이게 크게 이렇게 의미 있게 나눠지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이런 세 가지 유형 정도로 나누어서 자신의 어떤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세 유형 다 보면. 이러한 연극계의 어떤 그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고요. 더불어서 그게 이제 내용이라는 것도 단세포적인 감격과 흥분의 반사적 감정 분출 내용이 주를 이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와 달리 소설과 연극은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좀 침잠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더군다나 일제 치하 하에서 되게 천대받았지 않습니까? 야 너는 심파극이나 쓰는 그런 놈들 아니야? 이런 정도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단세포적인 감격, 그러니까 막 흥분하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일제에 대한 복수, 회고 이런 것들, 자신의 어떤 잘못을 뉘우치면서 회고하는 것. 더불어서 감상적 피해 의식을 미화하고 이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해방 공간에서의 연극이라는 것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48년 이후에는 좌익이 몰락해버렸지 않습니까? 앞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좌익이 몰락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뭡니까? 우익으로 넘어왔고 거기에 이제 유치진이 결국 핵심이죠. 나중에 이제 함세덕은 이쪽 좌익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유치진 밑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가게 되는 거고요. 아무튼 이러한 연극계의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 해방공간 안에서의 연극계에 대한 평가는 한 4가지 정도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방에 따른 즉흥적 감정이 과도하게 그게 내용으로 분출되었다. 거리두기에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만 앞섰다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심파극을 쓰던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 그걸 갖다가 좀 우리도 해 뭔가 하고 있어 라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정만 앞서버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내용 자체가 좋다 나쁘다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참이라든지 암담, 복수 이러한 그 정말 소화되지 못한 것을 나열시키는 정도로밖에 안 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전 근대적 초기 자연주의 표현에 급급해 버려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역사의식이나 자각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의식이라든지 혹은 사회의식에 눈을 뜬 극작가가 등장하지 못한 채 그러니까 자기 만족의 글쓰기를 통한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그치는 한계를 드러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자기 반성 없이 그냥 야 내가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심파극을 썼던 건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정도로만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문단 안에서도 크게 역시 힘을 쓰지 못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도. 이해하시겠죠?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설이나 연극은 극계는 큰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감정 분출에 머물러 버렸고 객관적 그러니까 작가와 작품과의 거리두기에 모두 실패한 그러한 모습들로 드러났다. 이런 정도가 이제 소설과 어떠한 희극계, 극계의 특징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이런 정도로 해방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